하메네이의 둘째 아들이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로 선출된 뒤 이란과 이스라엘은 더 거센 맞공습을 벌였습니다. 중동 여러 나라의 민간 시설과 미군 기지 등에 이란의 공격이 계속되면서 각국이 긴급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인접한 요르단에 YTN 특파원이 나가 있습니다. 조수연 특파원. 네, 요르단 암만입니다. 네, 오늘로 벌써 열흘째가 됐습니다. 중동에서 여전히 포성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측 움직임부터 전해주시죠. 네, 이스라엘군은 오늘 새벽 이란 중부의 정권 기반 시설들을 향해 파상 공습을 진행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 정권을 흔들고 군사적 역량을 체계적으로 해체하기 위해 작전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동시에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친이란 무장 세력 헤즈볼라를 겨냥한 공습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베이루트 남부에서 큰 폭발음이 들렸는데요.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 기반 시설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가 선출된 이후 이란의 동시다발적인 공격도 계속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란은 오늘 새벽부터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방공망이 즉각 작동해 미사일을 요격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각 현재 중동 여러 나라에서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이 이어지면서 각국이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방부는 방공망을 가동해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위협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레인 마미르에 있는 정유시설도 공격받아 화재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이에 앞서 바레인 시트라 섬도 밤사이 이란의 드론 공격을 받았는데요. 바레인 보건부는 민간인 32명이 다쳤다며 이 가운데 어린이를 포함한 4명은 중상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는 동부 지역의 유전을 겨냥한 드론 공격을 저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라크 바그다드 국제공항 인근에서는 미국 외교시설을 겨냥한 로켓과 드론 공격이 있었는데요. 모두 요격됐다고 현지 경찰이 전했습니다. 또 쿠르드족의 참전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쿠르드족 거점인 이라크 북부 에르빌 일대도 현재 더욱 불안정해진 가운데 에르빌 공항에서 가까운 미군 기지가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주변 걸프국들을 겨냥한 이란의 공격이 이어지면서 현지에 체류 중인 한국인들의 탈출 행렬도 이어지고 있는데 요르단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현재 요르단에 머물고 있는 한국인 단기 체류자는 200여 명, 그리고 교민은 370여 명입니다. 요르단은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서 연일 공습 사이렌이 이어지고 있고 또 하늘에서 미사일도 실제로 목격이 되고 있는 만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는 중동 7개국에 내려져 있던 특별 여행주의보를 격상했는데요. 요르단의 경우 자르카시 동편 경계선의 동부가 3단계 철수 권고 지역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또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는 전역이 3단계 지역이고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람코 정유시설이 있는 라스 타누라 지역, 또 샤이바 유전지대 반경 20km, 그리고 프린스 술탄 공군기지 반경 20km 지역이 3단계 대상입니다. 지금까지 요르단 암만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이란이 봉쇄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예인선 한 척이 공격을 받아 침몰했습니다. 일부 선원은 실종 상태로 전해지는데요.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다연 특파원. 네, 오만 무스카트에 나와 있습니다. 네, 우선 선박 피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현지 시각으로 지난 6일 선박 한 척이 미사일 공격을 받아서 침몰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예인선 무사파 2호입니다. 기관마다 집계가 다르지만 인도네시아 외무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당시에 승무원 7명이 타고 있었고 이 가운데 인도네시아 국적 3명이 실종돼서 당국이 수색 중입니다. 이 배는 앞서 지난 4일 먼저 공격을 받았던 몰타 국적의 선박 구조를 도우려다가 피해를 본 거로 전해집니다. 이란은 지난 2일 석유 한 방울도 못 나가게 하겠다라고 밝힌 뒤 이곳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했고 선박 공격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선원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이곳에 발이 묶인 우리 선원은 186명으로 파악이 됩니다. 일주일을 넘어서면서 우리 선원들의 걱정도 큽니다.
선박 관계자는 YTN에 우선 한 달치뿐인 식량이 소진되는 게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정박한 곳에서 임시 생활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중동 정세를 보면 배 바깥이 더 위험하다는 설명입니다. 또 폭발을 직접 목격한 경우에는 정서적으로 더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요. 해협 봉쇄 이후 이란의 공습 사례는 10건 안팎으로 추산이 되고 그 공격 범위도 페르시아만 내부로까지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파장도 상당한데요. 그곳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우선 제가 나와 있는 오만만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인도양으로 향하는 길목입니다. 원래 하루 평균 선박 100척 넘게 통과하는데 지금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란의 공습 이후 통행량은 90% 줄어든 거로 파악이 됐는데요. 쿠웨이트뿐만 아니라 아랍에미리트도 석유 감산을 시사했고 앞서 이라크도 이미 에너지 관련 시설을 가동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중동 산유국들의 원유 감산 도미노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우려인데요. 상황이 이렇자 미국은 대형 유조선 한 척이 해협을 통과했다며 머지않아 운항이 정상화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최악이어도 몇 주면 끝날 거라는 주장인데 국제 여론을 의식해서 시장 불안 진화에 나선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로 하메네이의 차남 모스타바가 선출됐지만 정작 아버지는 이에 반대하는 유언을 남겼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부자 세습이란 비판에도 이란이 모스타바를 최고 지도자로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김잔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에 숨진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는 생전에 세습에 반대해왔습니다. 지난해 6월 이란과 이스라엘의 12일 전쟁 직후 뉴욕타임즈는 하메네이가 유고 상황에 대비해 후계자 후보 3명을 지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후보자 명단에 아들 모즈타바는 빠져 있다고 뉴욕타임즈는 전했습니다. 알리 하메네이는 이란의 이슬람 혁명이 거둔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로 불합리한 세습 군주제를 타파한 것을 꼽아왔습니다. 이런 반대에도 모즈타바를 선택한 이유는 하메네이 사후 강력한 권력을 가진 혁명수비대가 모즈타바를 강력히 밀어붙였기 때문이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하메네이가 적에 의해 순교한 것으로 규정하고 순교자의 아들이 대미항전을 이끈다는 상징성을 부여해 내부 결속을 다지는 계기로 삼겠다는 계산도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차기 최고 지도자로서 모즈타바를 반대한 점도 이번 결정을 촉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하메네이의 아들은 경량급이라고 폄하하고 모즈타바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란이 모즈타바를 최고 지도자로 선출하지 않는다면 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굴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에 따라 모즈타바가 이끄는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강경한 저항을 이어갈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If this continues then, and in particular if they start to widen their target list, it's going to escalate things and it could prolong things as well. 하지만 하메네이 가문의 2대에 걸친 통치는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세습 사례. 이란 내부의 반발뿐 아니라 공화국 이념도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수급 및 가격 안정화 방안을 그리고 이혁원 금융위 위원장이 금융시장 상황 점검 및 대응 방안을 각각 보고한 후에 엄중한 분위기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국내 석유 제품 가격과 관련하여 3월 7일 휘발유 가격이 1,889원, 경유는 1,910원으로 중동 상황 발생 후 구매 물량이 아직 국내에 도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상승한 원인과 대책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정유사나 주유소들이 가격을 올릴 때는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는 비대칭성에 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회의에서는 석유 제품의 비정상적 가격 결정을 방지하고 가격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고 가격제 구체적 시행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고 대통령께서는 이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주문하셨습니다. 이에 산업부에서 석유사업법에 근거하여 이번 주 내로 최고 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고시 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며
최고 가격제 세부 내용은 산업부에서 별도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실효성 있는 제도 시행을 위해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는 없는지, 담합, 세금 탈루 등 시장 교란이나 불법 행위는 없는지 공정위, 국세청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정유사 담합 여부 및 주유소 가격 조사, 세무 검증, 가짜 석유 적발을 위한 현장 점검 등의 관계기관들이 적극 나설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이외에도 주말 사이 중동 사태가 악화하면서 코스피가 6% 가까이 급락해 장중에 매매를 일시 중단하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6원 가까이 오른 1,493원으로 출발해 한때 1,500원 턱 미친 1,498원까지 상승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금융시장 상황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류화동 기자, 주말을 전후로 증시 상황이 급변했는데요. 오늘 증시 어땠습니까? 국제유가 급등에 코스피가 사흘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코스피는 5.7% 내린 5,265로 출발했는데 5.96% 내린 5,251로 마감했습니다. 장중에는 8% 넘게 하락폭이 깊어졌고 장 초반 매도 사이드카에 이어 서킷 브레이커도 발동됐습니다. 매도 사이드카가 프로그램 매매만 잠시 정지하는 경고성 조치인 반면 서킷 브레이커는 전체 거래를 정지시키는 강력한 조치입니다. 코스피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4조 6천억 원 넘게 동반 순 매도를 하면서 급락했습니다. 개인 홀로 순 매수를 하면서 매도 물량을 받아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코스피 대장주 하락폭은 장중에 10% 넘게 커졌습니다. 삼성전자는 7%, SK하이닉스는 9%, 현대차는 8% 각각 하락 마감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종목이 하락했고 HD 현대중공업과 한화시스템, 삼성중공업과 폭스코 인터내셔널, S-오일 등 일부 종목만 상승했습니다. 코스닥도 5% 내린 1096으로 출발해 4.54% 내린 1102로 마감했습니다. 장중에 하락폭이 7% 넘게 커지며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외국인의 5천억 원 순 매도로 지수가 하락했고 개인과 기관은 동반 순 매수를 했습니다. 주말 전인 지난 6일엔 코스닥이 3% 이상 급등했었는데 주말 사이 급반전을 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이 1,490원대까지 올랐는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원달러 환율은 1,495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지난주 금요일 주간 거래 종가보다 16.6원 오른 1,493원으로 출발해 한때 1,498원까지 상승했습니다. 심리적 마지노선인 1,500원에 근접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3일 야간 거래에서 1,500원을 넘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주간 거래에선 아직 1,500원을 넘은 적이 없습니다. 만약 주간 거래에서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는다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입니다. 환율 급등은 국제유가 충격 때문으로 보입니다. 두바이유에 이어 브렌트유와 WTI, 서부 텍사스 중진유 가격도 100달러를 넘어서면서 유가에 대한 우려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세가 장기화할 경우 이달 중 원달러 환율이 1,550원까지 오를 것이란 전망도 있어 시장 관계자들은 경계감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장중 1,500원에 근접하자 한국은행은 중동 상황 점검 TF 회의를 긴급히 열어 구두 개입성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해외 출장 중인 이창용 총재를 대신해 유상대 부총재가 회의를 주재했고 현재 금리와 원화 환율이 중동 지역 리스크로 우리나라 경제의 펀더멘털과 괴리돼 과도한 변동성을 보이는 만큼 필요시 적절한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유환홍입니다.